한국은 일정표를 보시다시피 9월 2일 화요일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성기룡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지금 이제 한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연세대학 행정대학원을 나오셨고 교통부 장관 비행안전상을 그러니까 육군항공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런데 해병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와 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웰다잉 우승 치유 이런 자격증을 가지시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나눌 그 내용은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실이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와 죽음의 분류와 대책, 준비에 맞이하는 죽음, 사전의료 의향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조금나마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강사님을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개받았듯이 대한항공에서 35년 비행을 했고요. 지구를 한 550바퀴 이렇게 비행거리가 한 550바퀴 됩니다. 저는 퇴임을 하고 신학도 공부했고요. 또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러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동공7 사건 태평양에서 미국에서 오다가 소련에 로켓 맞아가지고 미사일 맞아가지고 276명이 전부 사망했고 또 괌에서도 보잉 747이 착륙을 하다가 전부 화재가 일어나서 복사를 했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조사위원으로 나가서 실체를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완전히 타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승무원들 한 10명 이렇게 수습을 해서 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분은 뭐 시야에 금리빨 한 분, 또는 뭐 수술해서 뭐 쇠를 받은 분, 또 구두 안 탄 분은 어떤 구두도 신었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구별을 해낼 정도로 비참하게 이렇게 죽거든요. 죽음을 저도 이제 35년 근무하면서 대여섯 번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영국에서 미사일을 아주 정부에서 암암리에 군사기밀로 이렇게 싣고 오다가 아라스카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지고 기름 보급을 다시 하고 그리고 서울 와야 되는데 아라스카 공항에 내리려고 그러니까 랜딩기가 바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게 비행기는 바퀴가 안 나오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앙크레지에다가 전부 소방 차가 나와서 이제 활주로 양쪽 가해서 그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마찰 때문에 불이 나고 또 동체에 전부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저 폭발이죠. 그래서 앙카라지 그 시가 떠나가지 않게 해서 이제 수방수가 이렇게 와서 대기하고 그런데도 이제 구사일생으로 마지막에 랜딩기가 나와가지고 바퀴가 나와서 서재 나왔는지도 모르고 동시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술을 어떻게 담는 감각이 와서 결국 안전하게 내리는 적이 홍콩에서는 바람이 세가지고 원래 내릴 때는 가볍게 해서 내립니다. 뜰 때는 이제 무게가 최대 무게를 가지고 뜨지만 내릴 때는 착륙할 때 비행기 손상이 오기 때문에
기름을 최대한 더 줄이고 내리는데 바람이 완전 심하게 불고 태풍이 부니까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홍콩에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닐 때는 바다강틀 활주로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데 비행하다 보면 뭐 짤 같은 것도 이렇게 물에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이제 가끔 나오고요. 우리도 내리려고 하니까 뭐 언제 심하게 부는지 활주로가 이렇게 해서 바람이 저쪽에서 부니까 똑바로 못 내리고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비행기 바람이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활주로가 또 안경이 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복행 다시 복행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이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이제는 추락하지 않으면 뭐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복행할 기름이 없으니까. 정말 그때의 그 승무원들의 얼굴은 아주 완전히 죽음 직전 또 뒤에는 승객을 한 4, 5명 태우고 있고 그런 위기를 죽음의 순간을 당하고 또 제가 주례를 썼던 후배가 나가서 사고 당해가지고 또 이제 죽었었죠. 이런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제 상당히 제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됐죠. 그래서 나와서 죽음 준비 교육을 받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다니면서 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웰다잉 문화연구원 송원장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홍사까지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맡은 과목은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존엄사인데 존엄사 하니까 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엄사라는 말을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문학하시는 분이 이 제목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아주 표현이 아주 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불량사 하나 배우죠. 불어. 옆에 있는 보고 계시는 분 보고 각자 이렇게 좀 따라주셨어. 당신 다음에 불자는 불같이 살자. 정리했어. 불같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자. 불평하지 말고 살자. 그 다음에 어는 한번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여자분들 좀 어지게? 예? 어깨 펴고 예. 우리가 연세가 많을수록 좀 이렇게 자꾸 내 자신 처지도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좀 그러는데 딱 어깨 펴면서 예.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당신 멋져 보라 그러거든요. 한번 예를 의미를 알았으니까 너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계시고 우리 송 원장님 멋져 보라. 우리 목사님 멋져 보려. 멋져 보라. 네, 지금 그림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닥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 맥박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맥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삐약하고 이제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놓고 여기 보니까 인공호흡기도 달았죠. 여기다 뭐 또 소변줄도 달았죠. 뭐 주렁주렁 다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심장이 머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장남이 대전에서 지금 위급하다 그러니까 출발한대요. 제발 도착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올 때까지 살려놔야 되는데 큰일 났더니 결국 나는 그날 밤 죽은 사람 붙들고 10시간을 CPR이 심폐소생술 이렇게 가슴 했다는 거예요. 최선의 치료만큼이나 인간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정루희 교수가 물맨들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나빠지면 보통 중환자실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다 뭘 합니까? 기관 삽관, 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상태가 좋아져서 병실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지금 여기 응급 환자실에 와가지고 뭐 달 거 다 달았죠. 그럴 경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 다 다뤄놓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분들은 너무나 가족들하고의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동자 한 번 맞추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의사 연술만 별이 늘어날수록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며칠을 더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심리와 본인도 그렇고요. 평소에 우리 죽음관을 보면 두 가지로 죽음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죽음을 얘기하면 무조건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재수없다. 왜 사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사는 것도 죽을지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음 얘기를 하면 또 죽는 건 끔찍스럽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는 편이고요.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얼굴은 죽음도 삶의 일이다. 그리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 성장이다. 그리고 죽음은 평안히 쉬는 것이다.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종교 분들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철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눌러보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어하고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음은 불가피한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두 얼굴, 여기다 두 얼굴을 냈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서 고통,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바로 당하는 죽음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도저히 연세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든지 또 이제는 본인이 원하기를 김수환 추기경도 내가 병이 났을 때는 이제 내 수환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중환자실로 가서 생명 연장 자체를 하지 말라 하고 미리 거부를 했습니다. 무의미함을 거부하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조금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맞이하는 죽음인데 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한 자에게 맞이하는 죽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희망. 이거 원래 욕이죠. 인생을 던져.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저쪽 그 3초 행복한 웰다잉 행복한 이름 어디 행복한 지구상. 네, 그래서 강의할 때. 자, 노년에 이렇게 두 금술이 100년 해로란 말이죠. 100년까지 함께 있자. 행복해 보입니까? 네. 이것도 뭐죠? 서양 사람인데 이렇게 노년이면 대략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생겨요. 여자는 점점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져요. 이게 노인 남자들에게 오복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마누라, 처, 아내, 부인. 네, 그런데 여기는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하고 인생을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는 모습. 또 우리 시골에 가서 우리 할머니들도 손부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런 노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기껏 하는데 이렇게 손부 들고 다니세요? 어제는 손부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별로 없었는데. 네. 자, 우탁의 탈로가 있죠. 한 손에 막대 쥐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뭐가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늙은 길을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필연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춘산에 봄동산에 눈 녹인 봄동산에 봄바람에 구름이 눈이 녹는데 불고 간데 없다. 잠시만 그 춘산의 바람을 빌려다가 백발된 머리 위에 불리하여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래서 노년을 탈하면서 지으시죠. 연세가 이만큼 드셔가지고 아까 연세가 많으면 몇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뭐가 없다고 했어요? 배우자가 한테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우리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사는 요즘에는 그게 없잖아요. 섬기는 것보다도 그냥 가서 버리잖아요. 저기 인천공항 가도 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버리고, 노인 부모님 버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버리고, 침이 되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는 다 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거야 하리. 평생 고쳐 못한 일을 이뿐인가. 우리가 노인되지 않은 분들은 노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 이렇게 떠내보내시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그냥 좀 연세 많으셔서 잔소리하고 좀 이러면 또 누구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떠나고 나면 참 왜 살아계실 때 좀 대접을 섬기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죠. 지금 이 정철 씨가 쓴 시에도 제가 읽어보면서 딱 기억이 나서 적었습니다.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늦기도 서럽거든 짐조차 지실까. 우리 어른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는 비결이 노인네들 잘 모시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고. 까마귀가 반포라고 그러거든요. 까마귀는 새끼를 잘 이렇게 새끼를 먹이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이 아주 그 어미를 잘 돌본다고. 우리가 그 까마귀를 보고 검기다고 흉하다고 그러는데 까마귀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이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 떠내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으면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으면 어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는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지자칠에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담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나를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이 감사하고 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속인데 귀천 천상병은 이거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그 깨끗한 이슬과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손잡고 손에 손을 잡고 난 하늘로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노년이 돼서 함께 할 사람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이제 오라고 하늘에서 오라고 손짓하면 그때 나 돌아가리라. 제3절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의 세상이 되기도 하는데 천상병신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으로 생각했어요. 사는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저 하늘에 가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답다는 말이 이렇게 두 음절로 나눠지는데요. 아름은 삶입니다. 아름은 알매예요. 안다는 지. 그다음 답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행일치. 그게 실제 나눠보면 그렇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삶이란 한조와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조와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동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하는 모두 거기에 서상대사가 인생은 그냥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과연 이럴까? 우리의 육은 그렇다 손치지만 영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이 다시 한번 헌법 우리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죽음도 존엄하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는 본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어떤 이유를 가진 사람, 삶이 어떤 목표,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디딤돌,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도 질이 있는가? 그 질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OECD 40개 중에 우리나라가 32위에 속한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 질에 대한 내용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죽음 관련된 법, 우리나라 법은 이 죽음의 임종에 관련된 법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또 통증 조절 완화 우려 수준, 호스피스 시설 내용, 그 다음에 국가 비용 부담,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해봤더니 40개 중에 32위에 속합니다. 제가 더워서 좀 보겠습니다. 자,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죽음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훌륭하게 죽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복과 가치를 추구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방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셀즈버그의 죽음은 냉엄해 보이기는 하나 길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신중한 아버지와 같이 믿음직하고 무심하다. 할만했으나 한마디다. 인간은 욕망을 받는 것들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우리가 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 어느 곳에 교회를 가봐야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별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죽음의 세계까지, 저 우주의 세계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관심을 가질 때 죽음이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다. 죽음에서 삶의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죽음이 참 의미 있는 죽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죽음은 바로 삶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OECD 40개국 중에서 32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엄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법제도와 추진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존엄사법, 그 다음 국민인식, 존엄사법 초안, 법, 또 연명치료, 연명의료경과 연명의료 현황, 존엄사법제화 계획, 연명의료 중단 흐름도,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의 긍정적인 의미,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에는 사전의료에서 쓰기의 유의, 그 다음에
사전 의료양서는 죽음 준비의 하나다. 그리고 사전 의료양서의 용어 이해, 사전 의료양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건강할 때 사전 의료양서의 법적인 의미는 어떠한가? 사전 의료양서는 누가 언제 작성할 것인가? 사전 의료양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허락하면 이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요구를 해라.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에게 내가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또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나를 어떻게 돌봐달라고 그거를 가족들에게 얘기를 미리 해놔라. 그리고 내가 남기고 싶은 말도 어물쭈물 하다가 버트란트 러셀의 비석에 가면 어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세상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라고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지만 결국은 비석에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도 미리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정법하고 의료진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깊이 중단은 안 된다. 치료의 깊이나 중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은 환자를 몹시 괴롭게 하는, 여기는 중단이 안 된다. 그냥 강제적이고 관행적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 환자가 어떻든 간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지금 말기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는 이건 고문이다. 괴롭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양쪽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분이 요거 가지고 여기 괴주를 타고 균형 잡기는 지금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실정법하고 지금 의료진하고의 이런 충돌과 갈등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효자 효녀들은 의료 현실이라든지 의학적 한계 같은 문제들을 쉽게 지금 이거 처음 당하는 부모님에 대해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저 부모에게 효자해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사상 때문에 의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의사인 의사죠. 그 결과 그들은 말 많은 장돌 보호자로 인식이 된다. 아니 중환자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지금 중환자실이 좀 꽉 차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들의 타는 속만큼 담당 의사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는 실제 의사들이 느끼는 내용입니다. 자, 실정법과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실정법과 우리 현실의 차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2005년에 제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없는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윤리 지침에는 2002년도 제정됐는데요. 환자 측의 생명 유지, 치료 중단, 치료 중단 요구 받아내는 것은 허용된다. 윤리적인 차원이 된다 하는 것이 이것과 이 두 법이
서서히 서로에게 안 맞는 실전법과 우리 현실차의 충돌에 대안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전 의료 이양서가 제시가 됐다. 이 문제를 소개해야 됩니다. 여기는 법관입니다. 법관입니다. 이게 지금 말기 환자의 아버지 노인이죠. 그런데 그건 이상입니다. 가망 없다고 진료를 보고 싶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의료에 받고 있는데 여기다 뭐 인공호흡기 다 달고 있는데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관은 뭐냐면 살인방해죄 마음대로 듭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가망 없는데 계속 진료하면 과잉 진료 알지? 네? 여기는 그 붙들고 있으면 과잉 진료다 그리고 여기는 살인방조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법하고는 같이 못 나간다. 그래서 퇴원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회복도 안 된다고 하니까 퇴원하겠습니다 하고 가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no. 왜냐하면 퇴원했다가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걸 띠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해서 법관이 살인방조죄를 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퇴원을 요구를 해도 의사는 no. 나 형 안 받겠다. 국민일보에 놨던 건데 이거는 그 경과 사항을 쭉 얘기한 건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환자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것이 뭐 사전 의료 이양서도 있겠지만 그냥 그분이 말을 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옆에서 증언을 하는 것보다는 일기나 녹음이나 유언 그런 객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이 법에 새로 지금 조롱사법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제출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이런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객관 자료가 필요한 걸로 들어갔어요. 그 의사 결정 확인을 엄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사전 의료양서는 명칭을 사전 의료 의양서를 사전 연명 의양서로 이렇게 연명이라는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넣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뭐 후반기 뭐 국회가 지금 국회 제의를 안 하니까요. 네, 국회 제의를 안 하니까 일석 2조가 요즘 그런 얘기 나오고 여당은 일석이고 여당은 돌대가리 2조 야당은 세대가리 돌대가리 세대가리 누구를 만들어서 법은 하나로 통과하지. 네. 세비는 법. 예. 민생법은 다 안 하고 지금 세월호만 가지고 흔들고 있죠. 현재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연명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서는 명시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서식은 뭐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나 별다른 것이 없는데 이것이 추가됐고요. 이름이 연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인식. 그 품위 죽음에 대한 국민인식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2010년도 찬성이 82%가 무의미하게 의료장치 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찬성이 82%였는데 3년 후에 봤더니 더 늘었어. 한 5% 더 늘었어요. 찬성한다가 무의미한 품 있는 죽음, 그러니까 무의미한 품 있는 죽음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민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절차는 임종 환자나 뇌사 상태 환자, 뇌사는 뇌가 죽었다고 판정이 나면 한 일주일 더 이상 못 견딘다고 해요.
이제 인종은 더 회복이 안 됐다. 이제는 치료할 수가 없다. 나아지지 않는다. 점점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간다. 그랬을 때 가족들하고 의학적인 판단을 이제 의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시적인 사전 의뢰 의향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경우는 그거를 제시를 하고 가족하고 의사가 판결되면 바로 적용이 돼서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전 의뢰 의향서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추정적인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는 저런 거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증언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불확실하다. 추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아까 그래서 일기 또는 음성 녹음된 거, 뭐 또 유언 이런 게 뭐 있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새로 해서 국회에 제출. 그 전에 두 건이 올라갔는데 2013년에 다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국회에서 그냥 말려주기로 했어요. 검토당.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는데도 합의가 안 될 때는 병원윤리위원회 가서 뛸 거냐 말 거냐 이게 떼는 쪽으로 가고 그것도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대로 달아준다. 이런 절차를 대략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의뢰서가 여기 명시적인 거, 눈에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무 사람 올리려고 자, 존엄사법 초안 마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존엄사법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벌써 97년 지금으로부터 한 17,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 여러 가지 16년 동안 논쟁을 해도 법이 이게 안 됐어요. 의료계, 법계, 종교계, 사회 뭐 이것이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법이 그래서 지금 존엄사법 초안이 되는데 그 중요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누구냐? 단기간 내에 사망할 임종 환자. 식물인간은 저입니다. 식물인간은 1년도 2년도 가니까 단기간 내에 대상자는 그걸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단한다는 것은 뭐를 중단하냐면 인공호흡기하고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혈액 투석, 이런 내용 다 아시죠? 항암치. 요거를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건 뭐냐? 관계없이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아픈 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프면 이거 보통 저하고 같이 같은 동갑인데 헬스클럽에 지금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온몸이 아프대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온몸이 아프대요. 병원에 가면 방법이 없다. 하루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집에 있는 그 수면제 그걸 100몇시간을 그냥 놓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아들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뻗어버렸는데 그리고 그걸 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거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시간 놓쳐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그래서 약간에 가서 물었대요. 왜 가짜를 파느냐? 100몇시간을 먹고도 어떻게 사느냐? 요즘 약은 200원을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제 괜히 잡수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죠. 요새는 그 통증을 통증 완화를 활용하려고 네, 요거 어쨌든 너무 아픈 걸 먹힙니다. 최윤희 행복전도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행복이 어떤 것이 행복이다 강의하더니 자기 몸이 뭐 몇백 가지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남편과 같이 자살했죠. 이 통증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쨌든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영양을 공급하고 또 뭐 단식하는 사람도 물은 먹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의사 확인. 요거는 연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명 의료 의향서나 평소에 추정했듯 평소에 어떤 그 사람이 그 연명 치료도 어떤 의사는 사전 의료 의향서 없을 때는 어떻게 추정할 거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유기나 녹음이나 유산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2년 몇 개월인가 다 희롱받았어요. 의사도 희롱받고 가족도 희롱받고. 2009년도에 세브란스 김옥경 할머니 이 사건이 나가지고 이게 연명 사전 의료 의향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평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연명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가족들이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명확한 명시된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재판을 했죠. 근데 1심, 2심, 3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났습니다. 그 추정이죠, 추정. 그분이 평소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가족들의 증인을 듣고 그걸 인정해 주고 그래서 떼라 그래서 뗐습니다. 그것이 8년을 지금 대법원 8년을 남았습니다. 2013년도 우리 현장에서 연명의료 케이스 현재 우리 현장에서는 연명의료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를 띄웠는데 얼마큼 오래 사셨죠? 202일인 것 같습니다. 202일 호흡기 없이 그냥 사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연명의료 현황 현 전국 연명의료한 의료를 병원에서 지금 이거 달고 바쁜 분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연명의료자들 사망자가 연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 달고 그냥 죽는 사람이 하루에 82명. 하루에 82명이 저 상태로 죽어요. 그거 다 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죽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거 다 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느 학생을 장학금을 줘서 줬어요. 근데 그 장학생이 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됐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 의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당번돼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달았던 거 다 이제 관을 다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제 너 덕분이다. 이거 다 떼다 와. 내가 이거 달고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겠는지 모르겠다. 억지로 막 호흡이 안 되는데 집어넣지 막 소화 안 되는데 막 뭐 이거 우리가 취하면 뭐 먹어봐요. 더 나쁘죠. 소화 안 되는데 자꾸 음식 집어넣지 이건 뭐 죽겠는 거지. 근데 각각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제가 이걸 완전히 뗄 수 없습니다. 다시 꽂아요. 그 돌아갔었어요. 김대중. 정원사법 계획, 정원사법 연명 결정 초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13년 2월 28일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 달에 금년 2월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상반기 통과라고 예상을 했지만 무능국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2015년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할 예정인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연명의료 여부를 밝히는 기구를 설치. 그래서 연명의료에 대한 그 기구를 설립하기로 되는데 이게 아마 또 국회가 저렇게 난장판이 돼서 지금 이게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흐름도 환자에게 연명의료 시행 중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모를 때 환자 의사를 모를 때 보호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거나 의사가 중단을 제한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연명해서 안 썼어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나
또는 의사가 이게 중단하자고 할 때 여기 계획서에는 초안 계획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합의된 경우, 합의 안 된 경우 나누는데 가족 전원 합의 의사 두 사람 확인하면은 의료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합의 안 된 경우는 가족끼리 또는 의사와 가족 간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 가족끼리도 의사와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병원윤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안면 같은 제도와 완화의료. 여기 이제 완화의료 속에는 호스피스라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만 할 뿐 확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연명의료 중단,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중단하는 것과 다른 한 면은 완화의료, 중단 내용과 완화의료, 이것이 호스피스 포함되는 거죠. 요거 지금 이게 이제 응급까지는 아직도 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까지 아직 갈 길 멀다. 정부가 병원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을 건설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죽음의 질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중단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환자를. 그 다음 단계가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가면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거기는 간호사도 있고, 거기는 시설도 있고, 거기는 병원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 있어서 육체적인 치료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바로 마지막 죽음의 코스를 가는 곳이 이건데 이것은 지금 병원에서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근데 아직 이 법도 지금 중단된 상태다. 국민일보 2013년 12월 달에 나온 경찰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12분 늦게 했어요. 경찰병원에서 바로 오면 바로 해야 되는데 12분을 늦췄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척추협착 신정지를 일으켜가지고 재판을 빨리 안 해줬다. 재판을 걸어서 4억 7,200만 원 배상금입니다. 연명의료 중지 법제화의 긍정적 의미. 자, 이게 법제화의 긍정적인 의미가 뭔가? 사전의뢰서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지금은 정착이 아니죠. 지금은 법적인 효력이 없죠.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이것이 근거가 돼서 대부분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된다. 그 다음 환자의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에 자기 의사가 안 들어가는 것을 가족이 의사가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전의료의향서 자기 결정 서다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행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말기 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의사가 유능한 의사고 또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사회적인 성찰이 이 연명중 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번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전 의뢰서 쓰기의 유익이 뭐냐? 쓰면 뭐가 유익하냐? 집착 의뢰했을 경우 얘기를 다뤄놨을 때 육체적 고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계속 중환자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전부 장비에 따라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또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그거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음 사람 급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 병실도 마찬가지. 자연스러운 죽음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아까 헌법 10조에 참 비참하게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죽는 것이 아니고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말기 환자들이 필요한 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다. 자, 연 평균 사망자가 25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25만 명이 죽는데 연 25만 명이 죽는데 그러니까 대략 2만 명 좀 넘죠? 한 달에 2만 명 넘게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 또는 사고로 죽는 것이 10%,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되고 병이나 고령으로 죽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2%. 말기 판정. 이제는 치료할 수 없다. 이제는 죽는다. 적극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치료도 반응이 없다.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 남은 수명은 길어봤자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말기 판정을 이럴 경우에 판정을 낸다. 지금 알아보니까 말기 환자가 자기가 죽는지 죽을 병이 들리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약 한 40%에서 50%고 나머지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간다. 그래서 집에서 사망이 20%가 지금 한 20% 되는데 그 전에 81년도에는 한 25년 전에는 77%가 집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20%만 집에서 사망하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것이 대략 70%가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말기 환자를 괴롭히는 질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가족이 얼마나 부담되느냐, 어떻게 품위는 죽느냐, 그것이 참 괴로운 질문입니다. 자, 임종의료, 병원에서 있었죠. 또 완화의료, 그냥 병원에서 있을 수도 있고 호스피스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죠.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편안하고 가족 찾기 쉽고 의료진이 대기하는 장소. 대략 이렇게 보면 이건 호스피스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호스피스 센터 시설 확대를 했는데 지금 필요한 병상이 2,500개가 현재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은 몇 개? 880개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좀 부족합니다. 국가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2,5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반도 지금 안 되니까 3분의 1 정도. 죽음의 지연이 아닌 죽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자꾸 괴로운 시간을 자꾸 지연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 만성 질환자가 18만 명, 18만 2천 명 중 사망 1개월 전 의료위험자, 죽기 1개월 전에 의료위험자가 지금 이렇게 있다. 18만 명이 지금 한 달 전, 죽기 한 달 전에 이렇게 지금 13년도에 통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자, 의미 없는 연명치료자, 심폐소생, 슬리즈호흡기 달고 혈액주사, 아까 얘기했던 암 투여하면서 사망한 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3만 명, 연 3만 명이라는 거죠. 지금. 3만 명이 하루에 82명이 이렇게 다 달고 죽는 분이 하루에 82명이 되죠. 이건 서울대학 종양내과센터 허대석 교수가 발표한 내용. 자, 이렇게 달고 돌아가시면 하루에 82명.
인공호흡기와 영양소 튜브를 장착한 채 사망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전혀 고통스럽다고 말도 할 수 없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가족들하고도 대화할 수 없고 지금 뭐 이게 실제 이렇게 제 영화들이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한 사진 하나 나오는데 이제 아빠의 마지막 45분 담은 사진이 신문에도 나오고 화제로 돌고 있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아빠의 마지막 45분이라는 설명과 사진이 이겨져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남성이 신생아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사진에서 이 남성은 힘겨워 보이지만 아이를 품에 안으려 애를 쓰고 있다. 그 사진이 이겁니다. 지금 45분 후에는 돌아가실 분입니다. 근데 아들을 안고 사망 직전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래도 행복하겠지. 아들을 품에 안고. 사전 준비. 사전의 영상 뭐냐? 죽음 준비 중 하나다.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장례의향서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그 중에 죽음 준비 중에 하나다. 준비하는 것만큼 후회도 덜고 고통도 덜고 슬픔도 덜고 비용도 든다. 맞죠? 그 다음에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당해서 의식이 없을 때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리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식이 없는데 사전 의뢰해서 가져와라 그럴 수 없다. 이거 가져가서 쓰십시오. 의식이 없을 때는 아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원하는 치료, 원하지 않는 치료. 이제 나중에 보면 사전 의뢰양서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누가 정하느냐? 누가 나를 잘 아는가? 누가 이걸 결정할 거냐? 그리고 대리는 누가 할 거냐? 보증인은 누가 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준비 중 용어. 이건 다 아시죠? 사전에.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 나쁘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의료 하시고 의향서 자기 뜻을 밝히는 서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왜? 건강할 때. 가족,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가족, 친지, 의사에게 알리는 수단이다. 가족의 고민에 빠졌을 때 단서가 됩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나? 본인이 이게 지금 진퇴양난, 이거 그냥 끌고 가자니 이거 뭐 한 달을 끌지 6개월을 끌지 이게 더 이상 치료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달고만 있지. 그럴 때 좋은 단서가 된다. 건강할 때 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가족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걸 내놓고 이럴 경우 내가 이렇게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솔직한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소통이 될 수 있다.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뜻을 알고 의식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는 어떠냐? 이것이 법적인 의미는 어떠냐? 아직은 법적 서류가 아니다. 지금 국회가 올라가 있죠?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의 본인의 뜻을 존중하여 치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6월 23일 김옥경 할머니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판례에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다. 사전 의뢰는 누가 언제 작성할 것인가? 자신의 뜻을 알리는 일이므로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뜻을 표현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이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뭐 언제 어떻게든지 우리 죽음은 뭐 누구도 장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적어 알리는 일로서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으면 또 서식을 폐기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유다.
말기 환자의 두려움. 가족, 친구를, 야, 이제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난다. 이제는 나는 없어진다. 가족, 친구의 상실, 이제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구나. 또 육체적 고통, 괴로움. 자, 이제 내가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텐데, 매장을 하면 답답해서 어떡하나. 화장을 하면 뜨거워서 어쩌나. 이 죽음을 앞에 놓고는 별 두려운 생각을 다 한다. 사실 뭐 우리가 죽음을 지금 아직까지 나는 죽을까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죽는다라고 딱 나는 내일 죽는다, 한 달 후에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죽음이다.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이 나를 앞에 놓으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줍니다. 자,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인간은 내 앞에 인생의 일만 보면서 눈을 날아가는 거죠. 이 앞에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풍경까지.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사자놀이의 양식 다 보셨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본인 이름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직접 여기다가 필적이 자기 필적이 이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적용 시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연명 치료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어떤 시기에 뇌경색, 심각한 상황, 심각한 장애, 뇌 기능이 뭐 이제 완전히 뭐 중단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나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여기다가 원하지 않는다. 연명치료 이거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 문명치료를 간주하는 정보를 보시면 이제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럼 뭘 안 할 거냐? 아까는 그냥 시기적으로만 적용 시기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무슨 장치를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강심제 승합제, 뭐 혈압을 올린다, 혈압을 올려준다는 인간으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처치, 극심한 교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처치.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이걸 거절했거든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치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진통제가 더 나아요. 그건 원한다. 그렇게 아주 단서를 달았습니다. 적절한 최선의 통증 조절, 그거죠. 체온 유지. 몸 좀 따뜻하게 해줘라. 이만 가는 길에도 몸도 따뜻하게 보온 유지를 해주고, 욕창 같은 거. 막 여기 이제 누우면 여기 욕심 나는 거. 이런 거 좀 치료해달라. 그것 때문에 더 아프고 괴롭고 욕창, 대소변 넣는 거. 이런 거 도움을 잘해달라. 이런 거. 힘이 없어 죽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막 떼지를 하고. 죽겠네. 그런 형편이나 요거는 가족이나 친지 중 본인을 잘 알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이름, 관계 쓰면 됩니다. 한 명 내지 2명 써도 됩니다. 애써줄 사람, 그리고 가까이서 도움을 줄 사람, 선택한 후에 반드시 이 사람과 상의해서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약속을 받으십시오. 개인에게 미리 이것을 쓸 때 아들의 아들, 부인의 부인, 성인이면 하지만 가능하면 가족, 친지가 좋다. 보관 장소. 보관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향서의 작성은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알리고 알려야죠. 왜냐면 자기 의식이 없을 때 주변에 사람 알아야 돼요. 확인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 써가지고 옛날에는 두 장씩 쓰거든요. 하나만 쓰는 거죠. 하나만 쓰고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다. 보관을 자기만 알으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의식이 없는 거 누가 해주고 보관 알려야 됩니다. 남기고 싶은 말 많이 있어요. 뭐 그럼 뭐 사전 장례의향서 또 따로 있죠. 이제 했어요. 장례의향서 했어요. 장례의향서 같은 것도 뭐 쓰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에게 남길 편지, 하고 싶은 말, 뭐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유서 비슷하게 남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좋은 죽음과 훌륭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환자, 의사,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이 있어야 돼요. 확인증 이 카드 뭐냐고 다 아시죠? 거기 써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보관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장소를 몰라도 지갑을 뒤지면 보고 나오면 이거 어디 지금 보관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만 해서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다니면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지갑 꺼내가지고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런 걸 적어서 놓으십니다. 의향서 활용하기 위한 과정,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눕니다. 혼자만 써가지고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두 발도 저렇게 열심히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두 발 가지고 힘차게 달립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나처럼 달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 남았으니까 자, 가족이나 의사, 친지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래요. 서비스. 가족이나 친지에게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없고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통증, 우울증부터 호흡곤란이나 환각등 징후가 있을 때 의료진의 도움을 원한다. 의료진 도움을 아프다고 그러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럴 때 도움을 원한다 하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자기 요구사항입니다. 열이 있을 때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 미리 다 얘기해줘야 돼요. 뭐 내가 열에 내가 뭐 뜨거워 옆에서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니까 숨 먼저 나와. 그리고 입술이 마를 때 입술을 자주 적셔 나와. 이런 거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따뜻한 물로 목욕을 원한다. 미리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식들한테. 그리고 가능한 대로 마사지 받고 싶다. 그래서 마사지도 잘 좀 해다와. 이거.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 평생을 내가 업고 키우고 다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키웠는데 너 마지막 가는 길 이런 서비스 못 해줄래? 타고 좀 풀어나와야 돼. 그럼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음악을 쫙 들어주면 좋아하는 음악 들어주고 얼마나 좋아. 하늘 가는 뭐 천국길이 그 다음에 면도, 손톱 소재, 머리빗, 양치질 이거 좀 잘해다와 말이야. 깔끔하게 좀 해다와. 예. 이게 지금 쉽게 볼 것 같지만 실제 본인은 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본인한테는 절대 필요. 그 다음에 뭐 성경이나 뭐 인종할 때 뭐 경전 뭐 읽어주기 바랍니다. 옆에서 성경 보는 사람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 얼마나 이게 말은 못해도요. 귀는 다 듣는데요. 말은 못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의학적, 정서적,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형편이 된다든지 호스피스 시설로 가려면 우선 적고요. 시설이 적고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가족과 쉽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으면서 하니까 너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선택을 좀 아름하다와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서비스를 받으라. 그 다음에 아까 서비스를 부탁하고 이번에는 돌봄, 케어. 나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누군가 가까이 있어주고 뭐 돌아가면서 뭐 며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질병 나니까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항상 가까이 있어다와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누가 같이 있고 싶다. 장사 지내고 나면 돌아왔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연락을 해라 얘기야. 연락을 해서 숨잡힐 인사하고 하니까 만들어놔 이거지.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보면 내 거기 친구들 명함 이름이 쫙 쓰니까 그럼 한번 연락해. 쭉 해서 뭐 메시지를 듣든지 한번 연락해서 지금 이런 상태다 하고 아니면 가서 병원 와서 모두 위로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연락을 해라. 그리고 친절하고 명랑하게 대해주시고 슬퍼함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괜히 질질 짜고 뭐 이러지 말고 이제 뭐 다 아는 건데 친절하고 명랑하게 대하고 내가 병상 가까이에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도 줍니다. 가족 사진에도 다 이렇게 놓고는 그거라도 이렇게 눈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 그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갈아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집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걸 뭐 집에서 하든지 호스피스에서 하든지 뭐 호스피스에서 하면 인종에 가까우면 의사가 다니기 때문에 가족 그런 것도 요새 조선일보에 계속 나와요. 이게 나온다. 한국 사람들만이 병원에서 죽고 병원에서 아까 그러잖아요. 햄버거 가게 같이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선진국은 환자 돌봄, 집에서 말기 환자 돌봄, 기존 의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화 의학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필요한 완화 의학. 마지막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인공호흡기 다 띄어도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치료도 참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아주 편안히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완화 의학, 병원 치료, 호스피스. 자, 남은 여성은 어떻게 번외를 정리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삶에 대한 회고,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거. 예. 그리고 서로 화해와 용서, 가족 간에도 뭐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모성 문제 때문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가 아니고 마지막 갈 때는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서로 균형을 잘 맞춰야 맞추면서 인생을 살자는 거지. 그게 삶이다. 이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것이 소음이죠. 이것에서 클로버스의 내용입니다. will be loving you.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남겨놓고 싶은 말, 가족과 친구들의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기고 싶은 말 아까 맨 끝에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불러서 나의 사랑은 나는 정말 너희들 어떨 때는 욕하고 너희들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좀 감정이 상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또 상처 입혔던 때를 용서해주기 바라며 가족,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처음이라도 나하고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있었던 걸 다 털은 거예요. 그런 것을 난 이제 다 털었다. 그리고 너희도 털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다음의 세계.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바다에 풍랑이 있고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배는 우리가 버리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또는 언젠가 배는 육지에 도달하면, 다른 곳에 도달하면 버리듯이 육체도 이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회는 일단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의 세계는 종교관에 따라서 약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내가 죽기 전에 화해하기로 합니다. 이게 가족 간에, 이게 그 형제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나의 뜻과 다른 경우라도, 이게 의견이 다르다, 이게. 다른 게 나의 뜻은 서로 가족이나 의사나 뜻이 다르든 내 의견을 존중해달라.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인격적 성숙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상담을 내가 죽은 후에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산다. 요즘 상신 슬픔, 상신 아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모를 잃은 거에 대한 아픔, 이런 치유, 슬픔 치유 같은 것도 받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억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지 슬픔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무 슬퍼하고 너무 헤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아파하지 말라. 두 4시간 더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시간으로. 이거는 정기영 건축가가 말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기영 건축가가 훌륭하게 무슨 보기 들어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꾸고, 그리고 내일 나는 이제 끝난다 내일은.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충실하게 살겠죠. 그래서 그 시인 트리무스는 그 시 속에